결혼 8년 차. 나는 마치 자동 인출기처럼 살아왔다. 시어머니 무릎 수술비 412만 원, 시누이 결혼식 축의금 200만 원, 명절마다 드리는 용돈까지 단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다. 나는 그것이 시집온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친정아버지의 칠순 잔칫날, 내 남편 오정혁은 빈손으로 연회장에 들어섰다. 그리고 내 모든 친척 앞에서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내 친아버지도 아닌데 내가 왜 돈을 내야 해?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800인용 홀은 너무 비싸. 장인어른 칠순일 뿐이지 결혼식도 아니잖아. 남편 오정혁은 거실 소파에 누워 주식 시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내뱉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밝은 빛 뒤로 그의 목소리가 건조하게 흘러나왔다. 아내 한수진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 곁에는 초대장 샘플과 연회장 견적서,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수원시의 이 30평대 아파트는 밤이 되면 늘 조금 건조했다. 바닥 난방은 돌아가고 있었지만 테이블 다리 근처의 먼지는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계산기에 숫자를 지우고 다시 한번 입력했다. 800명이 아니라 8개 테이블이었다. 수지는 남편의 말을 정정하지 않았다. 결혼 8년, 어떤 말은 꺼내봤자 더 긴 다툼으로 번질 뿐이라는 것을 이미 배웠기 때문이다. 식탁 위에 놓인 초대장 뭉치는 그녀가 오후에 퇴근하며 인쇄소에서 찾아온 것이었다. 표지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짙은 남색이었다. 70살인 아버지는 아직 정정하셨고 평소 마포의 작은 슈퍼마켓에서 어머니를 도와 짐을 나르면서도 힘들다는 내색 한 번 하지 않으셨다. 수지는 그날만큼은 아버지를 체면치레해 드리고 싶었다. 남편이 몸을 뒤척이자 소파 가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당신네 친척들 많아? 남편이 물었다. 수지는 휴대폰 화면을 어둡게 하고 메모장에 하객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당신네보다는 적어. 수진이 대답했다. 남편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크지는 않았지만 빈 그릇을 젓가락으로 툭 치는 것 같은 소리였다. 우리 집 친척들은 서로 주고받는 게 확실하잖아. 당신네는 뭐, 다 당신이 내는 거지? 수진의 손이 작은아버지라는 글자 뒤에서 멈췄다. 펜 끝이 종이를 누르자 잉크가 조금씩 번져나갔다. 그녀는 거실을 슬쩍 보았다. 남편은 반바지 차림으로 티테이블 끝에 발을 걸치고 있었고 양말 바닥은 이미 얇아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는 표정 같은 건 없었다. 오히려 너무나 무심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차라리 화를 내는 것보다 이런 태도가 더 견디기 힘들었다. 수지는 펜을 내려놓고 은행 앱을 켰다. 원래는 연회장 계약금이 빠져나갔는지 확인하려던 것이었지만 손가락은 송금 기록 검색창에서 멈췄다. 그녀는 두 글자를 입력했다. 시댁. 페이지가 넘어갈 때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가장 위에는 지난달 보낸 50만 원이 있었다. 메모에는 어머니 생활비라고 적혀 있었다. 그 밑으로는 추석 용돈, 설 용돈, 시아버지 골프 회원비, 시어머니 무릎 수술비 잔금, 시누이 오정은의 결혼식 추가 축의금, 시댁 아파트 관리비가 줄줄이 이어졌다. 그녀는 한 페이지씩 넘겨보았다. 한 페이지에 20개 항목. 모두 47페이지였다. 거실에서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주가 상황을 보며 욕설을 내뱉었다. 수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8년 전 결혼하고 두 번째 달에 보낸 송금 기록을 발견했다. 금액은 크지 않았고 메모에는 어머니 약값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때 시어머니 김순자 씨가 전화를 걸어와 무릎이 아파 계단을 내려오지도 못하겠다며 아들은 바쁘니 며느리가 먼저 좀 내주면 안 되겠느냐고 했었다. 그때 수지는 갓 결혼한 새댁이었고 며느리라는 세 글자만 들어도 저절로 허리가 꼿꼿해지던 시절이었다. 회사 회계부에서 밤 9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길에 약국에 들러 무릎 보호대까지 사갔었다. 시어머니는 물건을 받으며 고맙다는 말 대신 수진의 손등을 툭툭 쳤다.
수진아, 이제 식구 됐으니 남이 아니잖니. 그 말은 지난 8년 동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해왔다. 남이 아니니까 정은이 유학 생활비 좀 보태라. 남이 아니니까 친정에는 좀 덜 가고 시댁 제사를 챙겨라. 남이 아니니까 매달 효도비 좀 보내는 게 남 주는 거 아니지 않느냐. 수지는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어떤 안정감이 돌아올 줄 알았다. 적어도 친정아버지의 칠순 잔치 같은 일에는 남편도 예의를 차릴 줄 알았다.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 식탁 쪽으로 걸어오더니 초대장 한 장을 집어들었다. 내용은 보지도 않고 종이질만 만져보았다. 이런 걸 돈 들여서 인쇄해? 아버지 평생에 한 번뿐인 칠순이야. 수진이 말했다. 남편은 초대장을 다시 테이블에 툭 던졌다. 종이 모서리가 계산기에 부딪혔다. 알아서 해. 대신 공동계좌에서 너무 많이 빼지 마. 이번 달에 주식 증거금도 채워 넣어야 하니까. 수진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았다. 공동계좌에 있는 이번 달 돈, 내 월급으로 넣은 거야? 남편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주방으로 향하며 짜증 섞인 말투로 대꾸했다. 식구끼리 뭘 그렇게 따져? 주방 수도꼭지가 틀어지고 물 흐르는 소리가 거실의 짧은 정적을 덮어버렸다. 수지는 은행 기록을 시어머니 수술비 페이지에 멈춰두었다. 400여만 원 후 그 돈을 보냈던 날, 사실 그녀의 아버지도 막 위내시경 검사를 마친 상태였고 의사는 정밀 검사를 권했었다. 어머니는 전화로 걱정 말라며 집에 돈이 있다고 하셨다. 수지는 그때 회사 화장실 변기 뚜껑 위에 앉아 어머니의 가벼운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결국 그 돈을 시어머니에게 보냈었다. 시댁 쪽에서 병원 정산을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남편이 그날따라 수중에 돈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결혼이란 건 그렇게 서로 지탱해주는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녀는 초대장을 한 장씩 정리해 봉투에 담았다. 거실 조명이 테이블 위를 비추고 있었고 은행 앱의 기록은 여전히 밝게 빛났다. 47페이지는 마치 아주 긴 길 같았고 그 길 끝에서 그녀를 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의 칠순 잔칫날 서울 마포구의 한정식집 2층 방에는 훈훈한 온기가 돌았다. 창밖은 해 진력이었고 길가에는 차 몇 대가 서 있었다. 친척들이 계단을 올라오며 신발 바닥에 묻은 한기를 몰고 들어왔다. 어머니 이미숙 씨는 방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손에는 얇은 금반지를 끼고 평소보다 조금 더 힘주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버지 한창식 씨는 상석에 앉아 수진이 새로 사들인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정장의 어깨선이 조금 빳빳했는지 아버지는 어색한 듯 자꾸 소매 끝을 만지작거렸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고 다가가 아버지의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다. 아빠, 자꾸 만지지 마세요. 멋져요? 수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아버지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별로 안 비싸요. 수진이 대답했다.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더는 묻지 않았다. 아버지는 딸이 안 비싸다고 말할 때 대개 이미 돈을 다 지불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친척들이 속속 들어왔다. 외삼촌은 선물 상자를 들고 이모는 봉투를 챙겨오고 사촌 동생 부부는 아이를 안고 들어왔다. 방하는 사람들 목소리로 조금씩 채워졌고 누군가는 아버지의 기운이 좋다고 칭찬하고 누군가는 어머니의 슈퍼마켓 사업 안부를 묻고 누군가는 수진이 이번에 준비를 잘했다고 치켜세웠다. 수진은 몇 번이나 휴대폰을 확인했다. 남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음식은 이미 절반 정도 나왔다. 긴 테이블 중앙에는 밑반찬들이 놓였고 따뜻한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종업원이 불고기를 들고 들어올 때쯤에야 문이 열렸다. 남편 오정혁은 회사에 출근할 때 입었던 그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다. 넥타이는 조금 삐뚤어져 있었다. 정장 주머니에는 휴대폰이 꽂혀 있었고 그의 양손은 빈손이었다. 수진의 어머니는 그의 빈손을 한번 보더니 얼른 시선을 거두었다. 왔는가, 오서방.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조금 빠져 있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깊게 숙이지는 않았다. 길이 좀 막혀서요. 외삼촌이 자리를 권하자 남편은 수진의 옆자리에 앉았다.
의자를 끌어당길 때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는 아버지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축하한다는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무릎 위에 냅킨을 깔고는 젓가락을 들어 고기 한 점을 집었다. 수지는 테이블 아래에서 남편의 소매를 살짝 당겼다. 아빠한테 한마디 해. 수진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남편은 고기를 씹으며 오물거리는 소리로 대답했다. 좀 있다가. 연회가 시작되고 수지는 술잔을 들고 일어나 가족 대표로 몇 마디를 건넸다. 아버지가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 어머니가 가정을 잘 지켜주셨다는 말, 그리고 오늘 와주신 분들 덕분에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라는 말을 전했다. 아버지는 듣는 도중 고개를 숙이고 잔 테두리를 만지셨다.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테이블 아래로 아버지의 무릎을 토닥여 주셨다. 친척들이 박수를 치자 분위기가 다시 화기애애해졌다. 술이 몇 잔 돌고 외삼촌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평소 농담을 좋아했고 이런 자리에서 사위가 점수를 따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오서방, 외삼촌이 웃으며 남편의 어깨를 툭 쳤다. 오늘 장인어른 칠순인데 통 크게 뭘 준비했나? 우리도 구경 좀 하자고. 수진의 젓가락질이 멈췄다. 남편은 불고기 한 점을 집어 양념을 찍고는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당황하는 기색도 변명을 찾는 기색도 없었다. 그는 반말 섞인 농담 같은 말투로 대꾸했다. 삼촌, 말 맞다나 제 친아버지도 아닌데 제가 왜 돈을 내야 합니까? 그리고 수진이가 버는 걸로도 충분하잖아요. 방 안이 3초 동안 정적에 휩싸였다. 평소라면 아무것도 아닐 3초였다. 하지만 그 순간 뜨거운 국물에 김, 아이가 음료수를 마시는 소리, 문밖에서 카트를 미는 종업원의 바퀴 소리까지도 그 3초에 가로막힌 것 같았다.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다. 젓가락 끝이 도자기 접시에 닿으며 가벼운 소리를 냈다. 수지는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손등의 불은 힘줄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술잔을 들며 외삼촌에게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또 쓸데없는 농담을 하고 그래? 얼른 앉아, 음식 식겠네. 외삼촌의 얼굴에서 웃음이 굳어지며 천천히 손을 거두었다. 남편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는 입안에 고기를 두어 번 씹고는 수진을 힐끗 보았다. 난 그냥 사실을 말한 거야? 남편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수진은 눈앞의 된장찌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찌개 위로 파 조각이 둥둥 떠 있었고 조명빛이 기름진 국물 위로 부서지고 있었다. 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물에 젖은 종이처럼 흐릿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시려 했지만 그릇 가장자리에 닿은 손이 너무 뜨거워 얼른 떼어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젓가락을 내려놓았을 뿐이다. 그날 식사의 후반전은 아주 예의 바르게 흘러갔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음식을 권했고 아버지는 친척들의 술잔을 받으셨으며 외삼촌은 더 이상 농담을 하지 않았다. 남편은 별로 먹지 않더니 휴대폰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수지는 아버지를 위해 케이크를 자르고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선창했다. 아버지가 촛불을 끌 때 불빛이 아버지의 얼굴을 비췄다. 아버지는 웃으셨지만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남편은 가장 끝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다. 사진사가 조금만 가까이 서달라고 하자 그제야 반걸음 안으로 들어왔다. 수지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팔을 부축했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 아버지는 딸의 손에서 슬그머니 팔을 빼내며 소매를 정리하셨다. 화장실 좀 다녀오마.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수진이 따라가려 하자 어머니가 그녀를 붙잡았다. 내 아빠 혼자 가게 둬라. 어머니가 나직이 말씀하셨다. 어머니의 손은 아주 찼다. 수지는 어머니의 손가락을 내려다보았다. 손톱 주변에는 잘게 갈라진 상처들이 가득했다. 매일 슈퍼마켓에서 박스를 나르고 잔돈을 거슬러주며 생긴 흔적들이었다.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 바발이 걸린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수원으로 돌아오는 길, 고속도로 양옆의 가로등이 하나둘 뒤로 밀려나갔다. 차 안에는 40분 동안 침묵이 흘렀다.
남편은 운전을 했고 가끔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소리만이 사람보다 더 예에 바르게 울렸다. 수지는 조수석에 앉아 무릎 위에 아버지가 받았던 축하카드 몇 장을 올려두고 있었다. 원래는 정리해서 챙겨오려 했는데 가방에 넣는 것을 깜빡했다. 톨게이트를 지나자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오늘 당신네 집 분위기 이상하더라, 남편이 말했다. 외삼촌이라는 분도 농담이 너무 과해. 수진이 남편을 돌아보았다. 당신 오늘 너무했어. 남편이 핸들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너무해. 남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내가 틀린 말 했어? 우리 엄마 지난번에 입원했을 때 당신도 절반만 냈잖아.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 그건 내가 이미 수술 전 비용을 다 냈고 나머지는 당신이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잖아. 내가 처리했잖아. 남편이 인상을 썼다. 나중에 내가 좀 빌려서 해결했어. 수지는 정면을 응시했다. 그 빌린 돈 다음 달에 내 월급으로 갚았잖아. 남편이 핸들을 쾅 쳤다. 차체가 살짝 흔들렸다가 다시 차선으로 돌아왔다. 지금 나랑 계산하자는 거야? 장인어른 생신에 당신이 얼마를 쓰든 그건 당신 자유야. 하지만 애초에 내 아버지가 아니잖아. 당신네 집안일은 당신네가 알아서 해결해. 고속도로의 바람이 차 문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 겨울밤의 냉기를 실어날랐다. 수지는 가방 위에 손을 올렸다. 손끝에 남은 초대장 빈 봉투가 만져졌다. 시어머니 무릎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던 날 반차까지 내고 병원으로 마중 나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시어머니는 차에 타자마자 첫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혁이는 바쁘니까 내가 이런 거 하는 건 당연한 거지. 당연히. 그 두 글자는 결혼 8년 동안 날 없는 칼처럼 수진을 베어왔다. 피는 나지 않았지만 살갗을 조금씩 깎아내고 있었다. 남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했다. 그녀가 요새 제정신이 아니라는 둥, 여자가 30 중반이 넘으면 생각이 많아진다는 둥, 시댁에서 홀대한 적도 없는데 친정만 챙기려 들지 말라는 둥. 수지는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 새 폴더를 만들었다. 커서가 빈 화면에서 깜빡거렸다.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딱 두 글자를 입력했다. 정리. 칠순 잔치 사흘 뒤 화요일 오전 10시. 수지는 회사 회계부 파티션 안에서 월말 보고서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녀가 일하는 곳은 수원의 한 중소 식품기업이었다. 사무실은 크지 않았고 월말이면 프린터가 열기를 뿜어내 종이 냄새와 커피 향이 뒤섞였다. 창밖의 수원 하늘은 잿빛이었고 멀리 공장 지붕들이 낮은 그림자처럼 늘어서 있었다. 수지는 공급업체 영수증을 하나씩 대조했다.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었다. 숫자가 틀려서도 안 되고 날짜가 빠져서도 안 됐다. 그녀는 예전부터 이런 명확한 일을 좋아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증빙 자료가 딱딱 맞는 것, 적어도 표 안에서는 세상이 규칙대로 돌아갔다. 책상 모서리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 김순자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수지는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세 번째 진동이 울릴 때쯤 전화를 받았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 쪽은 시장통인지 배경음이 아주 소란스러웠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그 소음들을 다 뚫고 나올 만큼 선명했다. 수진아, 지금 통화 괜찮지? 수진은 컴퓨터 화면의 보고서를 보며 대답했다. 회사에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수진의 말을 무시한 채 본론을 꺼냈다. 나랑 내 아버님, 다음 달에 제주도 5박 6일로 여행 좀 다녀오려고 한다. 내가 예약 좀 해라. 옆집 사는 여편네가 다녀왔는데 바다 보이는 호텔이 그렇게 좋다더라. 예산은 800만 원 정도로 잡으면 될 거야. 전망 좋은 방에 밥도 잘 나오는 곳으로 알아봐라. 노인네들 큰맘 먹고 나가는 거 아니냐. 수지는 휴대폰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느꼈다. 옆자리 동료는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고 팀장은 뒤에서 다른 직원에게 자료 제출을 재촉하고 있었다. 사무실은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수진의 귓가에 들리는 목소리만은 8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대로였다. 800만 원.
시어머니는 마치 8,000원이라도 말하듯 가볍게 뱉었다. 어머니, 수진이 천천히 입을 뗐다. 그걸 저덜어내라는 말씀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콧방귀 소리가 들렸다. 당연한 거 아니냐. 정혁이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많은 거 너도 알잖니? 그리고 너희는 애도 없는데 그 돈 모아서 뭐 하니? 젊은 사람들이 부모한테 효도해야 복이 들어오는 법이야? 수지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왼손을 보았다. 약지에 낀 반지는 오래 끼고 있었던 탓인지 손가락에 옅은 자국이 남겨져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반대쪽 귀로 옮겨쥐고 3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사무실 프린터에서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다. 수진의 목소리는 보고서 숫자를 읽듯 아주 차분했다. 어머니 말씀이 맞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머니도 제 친어머니는 아니시잖아요. 제가 왜 그 돈을 내야 하죠? 정혁이가 그러더라고요. 각자 집안일은 각자 해결하는 거라고. 전화기 너머로 5초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5초 뒤 시어머니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이 여편네가. 너 미쳤니? 시어머니한테 지금 말버릇이 그게 뭐야?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내 부모가 딸 자식을 그따위로 가르치더냐? 수지는 전화를 끊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스피커폰으로 바꾼 뒤 볼륨을 조금 낮췄다. 시어머니의 포효는 책상 위에 작은 잡음처럼 변했다.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해준 걸 감지덕지 해야지. 내가 뭐 잘났다고.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서 말대답이야. 당장 사과해, 당장. 동료가 슬쩍 수진을 쳐다보았다. 수진은 영수증 한 장을 철하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시어머니는 몇 분 동안 날카로운 목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수진은 보고서 마지막 칸에 숫자를 채워넣고 확인을 누른 뒤 저장했다. 전화는 아직 끊기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어머니, 수진이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고 여전히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저 일하는 중이에요. 앞으로 여행 비용은 정혁이랑 상의하세요. 시어머니가 악을 썼다. 너 두고 봐라. 내가 정혁이 시켜서 너 아주 박살을 낼 테니까. 수지는 종료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엎어 두었다.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수지는 영수증 뭉치를 동료에게 건넸다. 괜찮아요. 이 업체 금액 맞네요.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다만 점심시간에 탕비실에서 물을 받는데 종이컵에 물이 넘쳐 손등을 적시고 나서야 자신이 계속해서 출수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뜨거운 물이 따가웠지만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휴지로 손을 닦았다. 아주 오랫동안 닦아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문이 부서져라 열고 들어왔다. 현관 도어락 소리가 끝나자마자 그는 안으로 들이닥쳤다. 구두를 아무렇게나 집어 던지는 바람에 하얀 벽지에 흙자국이 길게 남았다. 수지는 식탁에 앉아 간단한 비빔밥 한 그릇을 먹고 있었다. 남편을 기다리지 않았다. 남편은 현관에 서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너 대체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짓거린 거야? 수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신발부터 똑바로 놔. 남편은 멍하니 서 있었다. 마치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 같았다. 다음 순간 그는 식탁으로 달려들어 테이블을 짚었다. 우리 엄마 혈압이 180까지 올라서 지금 응급실이야. 너 사람이야? 그 연세의 노인네를 자극해서 어쩌자는 거야? 수지는 그릇 안에 밥을 내려다보았다. 비빔밥에 남은 고추장 양념이 숟가락 끝에 묻어 있었다. 그녀는 입안의 밥을 천천히 씹어 삼킨 뒤에야 입을 열었다. 당신이 한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전했을 뿐이야. 왜? 당신 입에서 나갈 때는 맞던 말이 당신 엄마 귀에 들어가니까 틀린 말이 돼? 남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멍해졌다. 그 2초 동안 주방 냉장고가 낮게 웅웅거렸다. 거실 TV는 꺼져 있었고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가는 발소리만 들렸다. 그러자 남편이 티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유리 파편이 매트 가장자리까지 튀었다. 수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남편은 이번엔 TV 리모컨을 집어 소파 뒤 벽을 향해 던졌다. 리모컨이 벽에 부딪히며 배터리가 튀어나와 식탁 다리 밑까지 굴러왔다.
너 지금 나랑 말장난 하자는 거지? 남편이 포효했다. 우리 엄마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 거야? 이 아파트 명의가 당신 앞으로 되어 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내가 말하는데 이 집 당신 혼자만의 것 아니야. 수지는 일어나 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놓았다. 설거지를 하지는 않았고 그저 내려놓기만 했다. 그릇이 스테인리스에 닿는 소리가 유리가 깨지는 소리보다 더 선명했다. 남편이 그녀의 뒷모습을 가리켰다. 지금 당장 나가. 응급실 가서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수진이 몸을 돌렸다. 안 가. 남편이 한 걸음 다가왔다. 수진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허둥거리는 기색 없이 침착한 동작이었다. 남편은 문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문짝이 흔들릴 때마다 옷장 위의 작은 거울도 같이 흔들렸다. 수진은 방 한가운데 서서 몇 초간 그 소리를 듣다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검색창에 입력했다. 이혼 재산 분할 변호사 수원시. 검색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고 모니터의 차가운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문밖에서는 여전히 남편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미쳤다는 둥, 효도도 모른다는 둥, 이혼하면 너 같은 여자를 누가 데려가겠냐는 둥. 수지는 마우스를 움직여 변호사 사무실 소개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옅은 곡선이 그려졌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틀렸던 수학 문제를 드디어 제대로 다시 풀기 시작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한밤중이 되어 남편도 지쳤는지 거실이 조용해졌다. 수지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안방 바닥에 앉아 은행 송금 기록들을 연도별로 캡처해 정리라는 폴더에 넣기 시작했다. 한 장씩 캡처할 때마다 이름을 붙였다. 시어머니 수술비, 시누이 유학생활비, 효도비, 시아버지 회원비, 명절 용돈. 폴더가 조금씩 채워졌다. 새벽 2시, 수지는 동작을 멈추고 아버지 칠순 잔칫날 찍었던 사진을 열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계셨고 어머니는 그 옆에 서 계셨다. 친척들은 모두 웃고 있었다. 남편은 가장 끝에서 수진과 반사람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서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을 확대해 보았다. 아버지는 웃고 계셨지만 시선은 카메라를 향하지 않았다. 마치 빈손으로 온 사위를 보지 않으려고 애써 고개를 들고 계신 것 같았다. 수지는 노트북을 덮었다. 방 안이 어두워졌고 문틈으로 거실의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그녀는 바닥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다리가 저려올 때쯤 침대를 짚고 일어났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평소처럼 일어나 씻고 셔츠를 찾고 거실의 유리 파편을 피해 다니면서도 치우지는 않았다. 수진이 방에서 나오자 유리 조각들이 여전히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녀가 빗자루를 들고 치우기 시작하자 남편은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있었다. 저녁에 같이 병원 가 남편이 말했다. 수지는 유리 조각을 쓰레기 바퀴에 담았다. 안 가. 남편이 벨트를 매려던 손을 멈췄다. 너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수지는 쓰레기 바퀴에 담긴 유리를 쓰레기 봉투에 넣고 입구를 꽉 묶었다.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남편은 화가 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조금 당황한 듯 보였다. 수지는 예전의 수진이 아니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이 가자고 하면 몇이냐고 물었을 것이고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면 휴가라도 냈을 것이며 남편이 화를 내면 자신이 지칠 때까지 설명하고 달랬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오직 결과만 말할 뿐이었다. 남편이 문을 쾅 닫고 나간 뒤 수지는 주저앉아 현관벽에 묻은 흙자국을 닦았다. 젖은 걸레로 하얀 벽을 문지르자 흙자국은 옅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 흔적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혼 첫해 시어머니가 이 아파트에 처음 왔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 아파트를 갓 샀을 때였다. 대출금 압박에 그녀와 남편 모두 숨이 턱끝까지 차 있었다. 아파트 계약금에는 수진이 결혼 전 모은 돈과 친정 부모님이 몰래 챙겨주신 돈이 포함되어 있었다. 등기할 때 수진의 신용 등급이 더 높고 대출 조건이 좋아서 중개인이 수진의 단독 명의를 권했었다. 남편도 그때는 어차피 우린 한 가족인데 누구 명의면 어때? 라고 했었다.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 바퀴 둘러보더니 거실이 좁아서 나중에 애 생기면 비좁겠다고 타박하셨다. 또 사돈댁이랑은 왜 이렇게 가깝냐며 시댁이랑 멀어서 명절에 오가기 힘들겠다고 투덜대셨다. 수지는 그때 차를 대접하느라 대꾸하지 않았다. 가족이란 건 그렇게 맞춰가는 것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그건 맞춰가는 게 아니었다. 상대방은 수진의 배려를 당연한 권리로 그녀의 경계선을 침범해도 되는 땅으로 여겼을 뿐이다. 점심시간, 수진은 수원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실은 지은 지 좀 된 빌딩 안에 있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가 났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그녀를 자리에 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었다. 수진은 자료 봉투를 무릎 위에 올리고 봉투 입구를 꼭 쥐었다. 미리 30분 상담 예약을 했지만 문 앞에서 10분 동안 망설이다가 벨을 눌렀다. 변호사 박 대표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얇은 태안경을 쓰고 말소리가 차분했다. 그가 수진이 준비한 자료를 훑어보는 동안 사무실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다. 수진은 송금 기록들을 연도별로 출력해 포스트잇으로 꼼꼼히 표시해 두었다. 가장 두꺼운 뭉치는 시댁으로 흘러간 지출 내역이었다. 박 변호사는 뒤쪽 페이지를 넘기다 멈추고 고개를 들어 수진을 보았다. 이게 다 결혼 후에 본인 급여 계좌에서 나간 건가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공동계좌도 섞여 있지만 공동계좌 입금액의 대부분이 제 월급이었어요. 남편은 가끔 입금하는 정도였고요. 박 변호사는 메모지를 당겨 대략적인 금액을 합산하기 시작했다. 종이 위에 숫자들이 한 줄씩 늘어나는 동안 수진은 변호사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대신 창가에 놓인 잎끝이 노랗게 말라가는 화분 하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박 변호사가 마지막에 한숨을 내쉬었다. 8년 동안 남편분 본가로 보낸 돈이 대략 1억 2,300만 원 정도 되네요. 시어머니 수술비, 시누이 유학비, 시아버지 골프비, 매달 고정 효도비, 명절 용돈, 결혼식 추가 비용까지 혹시 친정 부모님께서는 남편분 집안에서 어떤 지원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수지는 봉투에서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200만 원 보내주신 게 전부예요. 그 후로는 전혀 없습니다. 박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종이를 내려놓고 안경을 벗어 닦았다. 아파트는요? 수지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내밀었다. 그 종이를 건넬 때 그녀의 손바닥에는 땀이 조금 배어 있었다. 박 변호사가 내용을 확인하더니 훨씬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이 수원 30평대 아파트는 한수진 씨 단독 명의로 되어 있군요. 살 때 제 신용 점수가 더 높았고 대출도 제가 신청했어요. 수진이 말했다. 정혁이는 그때 어차피 식구인데 상관없다고 했었고요. 박 변호사가 등기부의 한 지점을 콕 짚었다. 이 싸움은 이미 80% 정도 이겼다고 보셔도 됩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나머지 20%는요? 박 변호사는 자료를 한데 묶어 수진 앞으로 밀어주었다. 남편의 지속적인 경제적 학대와 정신적 폭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송금 기록은 기초 자료일 뿐이에요. 자발적인 도움과 강요된 희생을 구별하려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녹음, 메시지 기록, 영상, 그리고 증인이요. 특히 당신의 수입을 남편 집안의 자원으로 당연하게 여기거나 당신을 협박하고 지출을 통제하려 했던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건요? 집안 공용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증거를 확보해두는 게 좋습니다. 일부러 유도하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만 기록하세요. 박 변호사가 수진을 응시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거처와 중요 물품들의 안전을 확인하세요. 신분증, 통장, 부동산 서류 같은 것들은 미리 옮겨두시고요. 수진은 컵을 들어 물을 마셨다. 물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우리 부모님 쪽이 괴롭힘을 당하진 않을까요? 박 변호사가 잠시 멈칫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 쪽에서 먼저 감정에 호소하다가 나중엔 압박을 가할 거예요.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절대로 개인적으로 합의하지 마시라고 당부하세요. 수진은 그 말을 머릿속에 새겼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니 점심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다. 빌딩 입구에 서 있자니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먼지가 조금 날렸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는 금방 전화를 받으셨다. 밥은 먹었니? 어머니가 물으셨다. 수지는 전화기 너머로 슈퍼마켓 냉장고에 웅웅거리는 소리와 비닐봉투 뜯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전화기 저편이 조금 조용해졌다. 무슨 일이냐? 정혁이가 또 뭐라 그래? 수지는 휴대폰을 꽉 쥐고 길가에 선 잎 떨어진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았다. 저 이혼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지도 왜냐고 묻지도 않으셨다. 몇 초 뒤에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지금 어디니? 회사 근처에요. 밥은 먹었어? 아직요. 밥부터 먹어라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저녁에 퇴근하고 가게로 오너라. 혼자 앓지 말고.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신발 옆에 찌그러진 종이컵 하나가 보였다. 엄마, 죄송해요. 아빠 칠순 날에 어머니가 말을 끊으셨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잖니? 수진의 목구멍이 꽉 막혀왔다. 엄지손가락으로 휴대폰 가장자리를 너무 세게 눌러 지문 끝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가 덧붙이셨다. 내 아빠 그날 집에 와서 정장 아주 조심스럽게 걸어두더구나. 딸이 사준 거라고 주름 생기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남이 예의 없이 구는 걸 내 짐으로 짊어지지 마라.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길가에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나갔다. 저녁에 오너라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밥 차려놓으마. 수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이후 수지는 한 달 동안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 그녀는 갑자기 차갑게 변하거나 집안에서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움직이지 않았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보고서를 쓰고 주말엔 빨래를 했다. 다만 신분증과 부동산 서류들은 몰래 회사 사물함에 넣었다가 다시 어머니 슈퍼마켓 뒤 작은 사무실로 옮겨두었다. 은행 기록들은 책자로 만들었고 모든 송금 메모를 상세히 보충했다. 공동계좌에는 알림 설정을 해두어 큰 금액이 빠져나갈 때마다 메시지가 오게 했다. 시어머니의 전화는 계속되었다. 첫 번째 전화에서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예의가 없다고 욕을 퍼부었다. 노인을 응급실에 가게 만든 죄가 크니 당장 사과할 뜻으로 제주도 여행비를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수진은 녹음 버튼을 누르고 회사 앞 벤치에 앉아 시어머니의 욕설을 끝까지 들었다. 어머니, 수진이 입을 열었다. 여행이 필요하시면 아드님에게 말씀하세요. 시어머니가 쇳소리를 냈다. 내가 버는 돈이 우리 아들네 돈이지. 시집온 여편애라는 걸 잊지 마라. 수지는 반박하는 대신 확인하듯 물었다. 어머니, 방금 제 월급이 정혁이네 돈이라고 하신 거죠? 당연하지.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며느리가 돈을 친정에 숨기는 법이 어디 있어? 내 부모가 너 키운 게 시집가서 잘 살라고 그런 거 아니냐? 수지는 벤치 옆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바라보며 녹음 화면의 빨간 점을 응시했다. 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녹음 파일의 이름을 어머니 전화 일불로 저장했다. 두 번째 사건은 거실에서 일어났다. 발단은 공동계좌에서 남편이 주식계좌로 옮기려던 돈이 부족해진 것이었다. 수진이 자신의 월급 계좌를 공동계좌와 분리하자 남편은 잔고가 예전처럼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돈 다 어디로 빼돌렸어? 남편이 거실 한복판에 서서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수진은 식탁에 앉아 회사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고 있었다. 내 월급은 내 계좌로 들어와. 생활비는 정해진 비율대로 입금할게. 비율. 남편이 비웃었다. 지금 나랑 비율 따지는 거야? 이 아파트 대출금 나도 같이 갚고 있잖아. 이번 달 대출금 입금 안 했잖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번 달엔 급하게 쓸 일이 있었어. 수지는 종이 한 장을 넘겨 남편 쪽으로 밀어주었다. 지난 1년간 공동 지출 내역이야. 관리비, 수도세, 대출금, 보험료 대부분 내가 냈어. 앞으로는 당신이 부담해야 할 몫을 확실히 해줘. 남편은 종이를 보지도 않고 손으로 쳐서 바닥으로 날려버렸다. 너 혹시 변호사 만났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남편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저 지난 몇 년간 생각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다. 수진이 순종적이지 않게 변하자 그는 비로소 원인을 짐작하기 시작했다. 가계부를 정리하는 중이야 수진이 말했다. 남편이 달려들어 식탁을 짚었다. 정리할 게 뭐가 있어? 식구끼리 사는 게 무슨 회사 회계 감사하는 줄 알아? 너 혹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이혼하면 이 집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엄마 말이 맞아? 진명이가 누구든 부부거니까 내거나 마찬가지라고. 수지는 식탁 아래에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거실 구석에 있던 낡은 블랙박스 카메라를 보조 배터리에 연결해 카메라 렌즈가 거실과 식탁을 향하게 해두었다. 남편이 차를 바꾸면서 서랍에 처박아 두었던 물건이었는데 수지는 숨기지 않고 책장 구석에 평범한 전자기기처럼 놓아두었다. 빨간 불빛은 아주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어머님이 또 뭐라 그러셨는데? 수진이 물었다.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캡처화면 하나를 수진 앞에 던지듯 보여주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남편은 아마도 자신이 혼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캡처 속에서 시어머니는 이렇게 썼다. 그 여편네가 또 대들면 쫓아내 버려라. 진명이야 누구든 우리 아들 거니까. 애도 없는데 이혼당하면 그년이 갈 데가 어디 있겠니? 수지는 그 문장을 보고 픽 웃었다.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다. 뭐가 웃겨? 아무것도 아니야. 수지는 그 화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다시 올려두었다. 그냥 아주 명확한 문장이라서. 남편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휴대폰을 뺏으려 했다. 수지는 이미 일어나 휴대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은 뒤였다. 당신 그거 지워 남편이 말했다. 수지는 주방으로 걸어갔다. 당신이 보여준 거잖아. 남편은 식탁 의자를 잡아채 바닥을 긁으며 큰 소리를 냈다. 던지지는 않았지만 아주 거칠게 내려놓았다. 블랙박스의 빨간 점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세 번째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함께 전화를 걸어온 날이었다. 시누이 오정은은 30대 중반으로 분당에 살고 있었는데 평소 수진에게 먼저 연락하는 법이 거의 없었다. 돈이 필요할 때만 덧니로 시작해서 우리는 한 가족으로 끝나는 긴 메시지를 보내곤 했다. 그날 저녁, 시누이의 목소리는 아주 부드러웠다. 언니, 엄마가 연세가 있으셔서 말씀이 좀 거칠긴 해도 언니가 그렇게 자극하면 안 되죠. 오빠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지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창틈으로 밤바람이 들어와 옷걸이들이 가볍게 부딪혔다. 정은아, 너 유학할 때 2년 동안 생활비 내가 몇 번이나 보내줬는지 기억하니? 전화기 너머의 시누이가 잠시 멈칫했다. 언니, 갑자기 그 얘긴 왜 하세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수지는 옷을 탁탁 털어 건조대에 걸었다. 그때 내가 갚는다고 했었거든. 시누이가 콧웃음을 쳤다. 어머 언니, 가족끼리 무슨 갚고 말고해요? 정 없게. 그리고 그때 오빠도 다 동의한 일이었잖아요. 돈은 내 계좌에서 나갔어. 옆에서 전화를 빼서 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너 지금 시누이한테 돈 받아내겠다는 거야? 이 여편네가 정말 뼛속까지 가난뱅이 근성이구나. 수지는 마지막 옷을 걸었다. 어머니, 저 지금 녹음 중이에요. 전화기 저편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시누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정말 비겁하시네요. 수지는 베란다 문을 닫았다. 내가 너희더러 뭐라고 하라고 시킨 적 없어. 너희가 한 말을 내가 보관하는 것뿐이야. 그날 밤 이후 시어머니의 전화는 며칠간 뜸해졌다. 남편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그는 더 이상 크게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지만 싸늘한 얼굴로 집 안을 돌아다니며 일부러 옷을 바닥에 던지거나 생활비를 입금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TV 볼륨을 높였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에 있던 자신의 작은 물건들을 하나둘 상자에 담아 어머니 집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증거 수집 기간이 끝난 어느 주말 오전 9시 반, 도어락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아주 빨랐다. 익숙한 숫자였다.
그녀가 현관으로 가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짙은 보라색 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시누이는 휴대폰을 높이 치켜들고 렌즈를 거실로 향하고 있었다. 언니, 시누이가 일부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침착하세요. 우리는 그냥 대화하러 온 거예요. 수지는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시어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실내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들어왔다.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티테이블 위에 과일도 차도 없는 것을 보고 얼굴을 확 구겼다. 시어머니가 왔는데 물 한 잔 안 내와? 수지는 불을 약하게 줄이고 거실로 나갔다. 정혁이 집에 없어요?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아들 보러 온 거 아니야? 너 보러 왔지? 시누이는 옆으로 비켜서서 휴대폰을 더 단단히 쥐었다.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다가오더니 검지 손가락으로 수진의 이마를 툭 쳤다. 첫 번째, 세지는 않았지만 손톱이 피부를 긁었다. 너 같은 여편네를 시어머니가 한 자씩 내뱉었다. 내 아들이 눈이 삐어서 데려온 게 아니다. 수진은 가만히 서 있었다. 두 번째, 시어머니는 똑같은 곳을 또 쳤다. 애도 못 낳는 게 어디서 시댁의 말대답이야. 세 번째,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꼴이라니. 네 번째, 진명이가 내 이름이라고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들어? 옆에서 시누이가 거들었다. 언니, 흥분하지 마세요. 엄마는 그냥 서운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수진의 고개가 뒤로 살짝 젖혀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녀는 시누이의 휴대폰 렌즈를 보았다. 시누이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수진이 손을 휘두르거나 밀치거나 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수진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 영상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편집될 것이 뻔했다. 여섯 번째,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이마 앞에 멈췄고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수진은 여전히 침묵했다. 그녀의 시선은 시누이의 어깨를 넘어 책장 구석을 향했다. 블랙박스에 빨간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의 손가락질뿐만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휴대폰부터 들이댄 시누이의 동작, 시어머니의 폭언,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항하지 않고 침묵하는 수진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수진의 침묵에 더 화가 난 모양이었다. 다시 손을 치켜들려 할 때 수진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손 내리세요. 시어머니가 움찔했다. 수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단어가 선명했다. 한 번만 더 몸에 손대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이제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시누이가 얼른 카메라를 가까이 들이댔다. 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가 왜 언니 집이에요? 오빠 집이지. 수진은 시누이를 응시했다. 이 아파트는 제 단독 명의입니다. 정혁이도 없는데 제 허락 없이 들어오셨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가 감히 시어머니를 쫓아내. 오늘 감히 나를 쫓아내겠다는 거야? 수지는 휴대폰을 들어 세 자리 숫자를 눌렀다. 통화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지만 화면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두 번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누이의 카메라가 흔들렸다. 시어머니는 수진을 쏘아보며 입술을 몇 번 달싹이더니 결국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신발을 신으면서도 온갖 악담을 퍼부었다. 수진이 천벌을 받을 거라는 둥, 법원도 애 없는 여자 편은 안 들어준다는 둥, 아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둥.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발자국과 자극적인 향수 냄새만 남았다. 수진은 잠시 서 있다가 책장으로 가서 블랙박스를 껐다. 메모리 카드를 꺼내 작은 봉투에 담고 날짜를 적었다. 주방에서는 남은 열기 때문에 국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녀는 냄비 뚜껑을 열고 국자를 들어 맛을 보았다. 소금이 많이 들어갔다. 그녀는 물을 더 붓는 대신 불을 아예 끄고 식탁에 앉아 박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자료 다 모였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가 정식으로 접수되고
오정혁이 법원 등기를 받은 날 그는 회사 근처에서 동료들과 부대찌개를 먹고 있었다. 그는 어느 협력업체의 과장이었는데 직급이 높지도 낮지도 않아 상사 눈치를 보며 부하 직원들에게 큰 소리치는 딱 그 정도 위치였다. 점심시간, 그는 벽쪽 자리에 앉아 최근 수주 물량과 주식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냄비 안에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햄과 라면, 사리가 익어갈 때쯤 휴대폰이 울렸다. 행정데스크 직원이 그에게 온 등기가 있다고 했다. 사무실로 돌아가 봉투에 적힌 서울가정법원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 오정혁의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다. 서류를 뜯어 기혼소송이라는 단어를 읽었을 때 젓가락에 들려있던 스팸 한 조각은 이미 식어버린 뒤였다. 그가 다시 밥상으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서류를 가방에 쑤셔 넣으며 아무 일 아니라고 둘러댔다. 스팸 조각이 국물 속으로 툭 떨어지며 빨간 국물을 튀겼다. 그날 오후 그는 수진에게 17번이나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그는 메시지를 보냈다. 너 미쳤어. 답장이 없었다. 다시 보냈다. 우리 엄마가 용서해 주신대. 지금 소 취하하면 늦지 않았어. 역시 답장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보냈다. 집은 꿈도 꾸지 마. 절대 혼자 못 가져가. 메시지는 읽음으로 표시되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오정혁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집 현관은 평소보다 텅 빈 느낌이었다. 수진이 자주 신던 신발 2켤레가 보이지 않았다. 안방 옷장을 열어보니 수진의 옷절반이 사라졌고 서류함에 부동산 관련 자료도 보이지 않았다.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 몇 개와 빈자리만 남았고 욕실에는 그의 면도기와 거의 다 써가는 치약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안방 문 앞에 서서 집이 갑자기 넓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탁 트인 느낌이 아니라 휑한 공허함이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물었다. 그 여편네가 소 취하했대? 오정혁은 짜증스럽게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전화도 안 받아요. 시어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한참을 욕하더니 덧붙였다. 회사로 찾아가. 여자들은 창피한 거 제일 싫어해. 동료들 보는 앞에서 빌면 마음 약해질 거다. 오정혁은 잠시 침묵했다. 내가 왜 빌어야 하는데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집 안 가질 거야? 지금 강하게 나가봤자 저쪽은 변호사까지 샀는데 내가 뭘 어쩌겠어. 일단 구슬려서 집부터 확실히 해놓고 봐야지. 오정혁은 반쯤 빈 옷장 앞에 서 있었다. 옷걸이 사이로 하얀 벽면이 보였는데 누군가 생활의 한 조각을 도려내 간 것 같았다. 그는 어머니가 쓴 구슬리다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법원 서류는 더 싫었다. 다음 날 아침 오정혁은 수진의 회사 앞으로 갔다. 수진은 지하철역 방향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손에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회색 코트를 입은 차림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발견하고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그저 시선만 한 번 던졌을 뿐이다. 오정혁은 밤새도록 할 말을 준비했지만 막상 그녀의 얼굴을 보니 머릿속이 하얘졌다. 회사 입구에는 출근하는 동료들이 꽤 많았다. 오정혁은 앞으로 달려가 수진의 가방끈을 붙잡았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해. 수진은 가방끈을 그의 손에서 획채가며 대답했다. 근무 시간이야. 곤란해. 동료들이 발걸음을 늦췄고 몇몇은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오정혁은 그 시선들이 등 뒤에 박히는 것 같았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바닥에 덥석 무릎을 꿇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오정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릴 만큼 컸다. 우리 제발 대화로 해결하자. 8년 전을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마. 수진은 무릎 꿇은 그를 내려다보았다. 이 남자가 너무나 낯설었다. 헤어라인은 결혼 때보다 뒤로 물러나 있었고 와이셔츠 기든 누렇게 변해 있었으며 벨트 버클에는 흠집이 나 있었다. 무릎을 꿇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자꾸 주변 동료들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다. 그는 빌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녀를 사람들 앞에서 곤란하게 만들어 압박하고 있는 것이었다.
수지는 8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다. 호텔 복도에서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앞으로 고생 안 시키겠다고 말하던 모습. 그때 그의 손은 참 따뜻했고 손바닥엔 땀이 배어 있었다. 지난 세월 동안 그에게 좋은 시절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다. 야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김밥을 사오기도 했고 겨울엔 미리 차를 예열해주기도 했으며 아버지가 처음 집에 오셨을 땐 싹싹하게 인사도 잘했다. 하지만 그 호의들은 너무나 사소했다. 마치 잔돈 같았다. 그녀는 그 잔돈들을 모아 그의 집안 식구들이 내민 고지서들을 8년 동안 갚아왔다. 대화로 해결하자고 수지는 무릎 꿇은 남편을 보며 말했다. 박 변호사님이랑 얘기해. 그녀는 남편을 지나쳐 회사 로비로 들어갔다. 경비원이 그녀를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남편이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간절하던 표정은 서서히 수치심으로 일그러지고 있었다. 그날 회사에서 몇몇이 괜찮냐고 물어왔다. 수지는 그냥 집안일을 정리 중이라고만 답했다. 팀장은 그녀를 따로 불러 휴가가 필요하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내일까지 보고서를 끝낼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엑셀 시트를 열었다. 숫자들이 칸칸이 정렬되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평소와 다름없는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다만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지 않고 계단실로 가서 어머니가 아침에 싸주신 작은 주먹밥을 먹었다. 주먹밥 안에 든 장아찌 맛은 평범했다. 절반쯤 먹었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아버지가 보낸 메시지였다. 엄마가 너 오늘 바쁠 것 같다더라. 저녁에 가게 들르지 말고 일찍 들어가 쉬어라. 2분 뒤에 메시지가 하나 더 왔다. 정장은 잘 넣어두었다. 나중에 좋은 날 생기면 그때 입으마. 수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계단실에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엎어두고 남은 주먹밥을 마저 씹어 삼켰다. 법원 조정기일은 흐린 날에 잡혔다. 서울가정법원 앞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침묵하며 나란히 앉아있는 부부도 있었고 젊은이의 손을 잡고 있는 노인도 있었으며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들이 분주히 오갔다. 수진과 박 변호사는 미리 도착해 복도 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짙은 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하나로 묶었으며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오정혁과 그의 변호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남편은 수진을 보자 입술을 달싹이며 인사하려는 듯하다가 멈췄다. 시어머니는 조정실에 들어오지 못하고 복도 반대편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아주 좋지 않았다. 시누이가 옆에서 지키고 서 있었고 휴대폰을 쥐고 있었지만 이번엔 높이 들지 않았다. 조정실 안은 테이블이 작았고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조정위원이 먼저 양측의 안정을 권하며 오랫동안 부부였으니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좋겠다고 서두를 뗐다. 오정혁의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전문적인 말투로 시작했다. 아파트 명의가 아내분 앞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결혼 후 대출금을 양측이 공동으로 상환했으므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남편분 역시 가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단순히 명의만으로 남편의 권리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옆에 앉은 오정혁의 허리가 조금 꼿꼿해졌다. 박 변호사는 서두르지 않고 반박했다. 그는 가방에서 은행 거래 명세서 뭉치를 꺼내 조정위원 앞에 놓았다. 지난 8년간 아파트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입니다. 정리된 바와 같이 87%가 한수진 씨의 급여 계좌에서 지불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남편분이 간간히 입금한 것이나 그마저도 결혼 초기 1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후 남편의 수입은 대부분 개인 투자나 남편 본가의 지출로 사용되었습니다. 오정혁의 변호사가 자료를 넘겨보더니 안색이 살짝 변했다. 박 변호사는 공동계좌 기록도 추가로 내놓았다. 또한 남편 어머니의 수술비, 시누이 유학비, 시아버지의 개인 오락 비용 및 매달 지급된 고정 효도비까지 대부분 아내분이 부담했습니다. 아내분의 친정 부모님은 결혼 생활 동안 남편 집안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합리적인 부양 및 예절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지출에 대해 남편분이 증빙 가능한 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정혁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그건 본인이 자발적으로 낸 거잖아요. 박 변호사는 그를 보지 않고 조정위원을 향해 말을 이었다. 녹취록이 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는 아내의 월급이 당연히 남편 집안의 돈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남편 역시 영상자료에서 아내에게 개인 수입 통제를 협박하며 여러 차례 물건을 파손하는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들었다. 영상자료요. 박 변호사는 저장 매체와 녹취록 정리본을 제출했다. 거실 공용 공간에 기록된 가정 내 충돌 상황입니다. 아내분이 유도하거나 편집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즉시 보관된 자료입니다. 또한 남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아내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침입하여 신체적 위협을 가하고 아내의 흐트러진 모습을 촬영하려 했던 상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정혁의 안색이 불그락푸르락 하다가 이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수진을 돌아보며 물었다. 당신, 나 찍었어. 수진은 조정실 안에서 처음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물건 던질 때 나 집에 있었어. 오정혁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 변호사가 한마디 덧붙였다. 기록된 건 행위이지 연기가 아닙니다. 조정위원이 자료를 훑어보는 동안 방 안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 가득했다. 오정혁의 변호사는 남편에게 나지막이 무어라 속삭였고 남편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이마에 식은 땀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무심코 뱉은 말들과 아무렇지 않게 집어 던진 물건들이 하나하나 테이블 위로 돌아와 남들이 읽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조정은 결렬되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달려들었다. 어떻게 됐어? 집 가져올 수 있대? 내 변호사는 뭐라는 거야? 어떻게 저 여편네한테 질 수가 있어? 오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수진을 발견하고 달려들려 했지만 시누이가 말렸다. 시어머니는 수진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부들부들 떨었다.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수진이 발걸음을 멈췄다. 어머니, 저는 그냥 장부를 맞추는 것뿐이에요.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장부. 너 우리 오씨 집안 밥 8년이나 얻어먹고 우리 집에서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장부를 따져? 수진이 그녀를 응시했다. 제가 먹은 건 제가 산 쌀이고 살았던 건 제가 대출금 갚은 집이에요. 어머니가 잊으셨다면 정혁이한테 물어보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시누이가 어머니를 붙잡으며 여기가 법원이라며 조용히 하라고 속삭였다. 오정혁은 옆에 서서 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막연한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 불안함은 너무 늦게 찾아왔다. 재판 외적인 회유는 어느 오후에 일어났다. 수진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마포의 작은 슈퍼마켓 입구에는 풍경이 달려있어 손님이 올 때마다 맑은 소리가 났다. 가게는 크지 않았고 벽에는 냉장고가, 카운터 뒤에는 포스기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그날 창고로 물건을 나르러 가셨고 어머니 혼자 매대를 정리하고 계셨다.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시어머니가 입구에 나타났을 때 풍경이 한번 울렸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종이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억지 미소가 가득했다. 사돈, 시어머니가 불렀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한번 쳐다보시고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 뭐 사러 오셨습니까? 시어머니는 웃음이 살짝 경직되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사돈, 우리 사이에 만나자마자 물건 타령이라니요. 오늘은 아이들 일로 얘기 좀 나누러 왔어요. 어머니는 음료수들을 줄 맞춰 세우셨다. 수진이 일은 수진이가 알아서 합니다. 시어머니는 카운터 앞으로 다가와 종이 가방을 내려놓았다. 이거 과일 좀 가져왔어요. 젊은 애들이 싸우면서 사는 거지. 사돈이 수진이 좀 타일러서 보내주세요. 부부가 안 싸우고 사는 집이 어딨겠어요? 내가 앞으로 잘해줄게요. 전엔 내가 말이 좀 거칠었어도 속정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종이 가방을 슬쩍 보시더니 손도 대지 않으셨다. 속정이 없는 게 아니라면 제 남편 칠순 잔칫날 빈손으로 온 사위가 그런 말을 짓거리는 걸 보면서도 딸더러 다시 들어가서 수발들라는 말은 못하셨겠지요. 시어머니의 미소가 금이 갔다. 에이,
남자들이 원래 말주변이 없잖아요. 정혁이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수진이도 잘못이 있죠. 시어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해서 응급실까지 가게 만들고. 사돈도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인데 노인의 심정을 좀 이해해 주셔야지. 어머니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서셨다. 평소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늘 웃으시며 잔돈을 거슬러 줄 때 조심히 가라고 말씀하시던 분이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차분한 냉기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방금 집어든 생수 한 병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셨다. 이 물 한 병에 1,000원입니다. 시어머니가 멍하니 쳐다보았다. 어머니는 물병을 조금 더 앞으로 밀어놓으셨다. 그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다. 입구 풍경이 다시 울리며 손님이 담배를 사러 들어왔다. 어머니는 몸을 돌려 손님을 맞이하고 바코드를 찍고 돈을 받고 잔돈을 거슬러 주었다. 그 과정 동안 시어머니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으셨다. 시어머니는 카운터 앞에 서 있었고 종이 가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손님이 나간 뒤 그녀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사돈, 애를 이렇게 이혼시켜서 앞으로 그 여자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38배 애도 없는데 남들이 뭐라 그러겠냐고요. 어머니는 포스기를 탁 닫으셨다. 남들이 수진이 대신 대출금 갚아준 적 없고 남들이 수진이 대신 그쪽 집안에 돈 보낸 적 없습니다. 남들이 하는 말은 내 딸 장부에 들어올 일 없으니 걱정 마십시오.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댁내 집안은 딸한테 어른 공경하는 법도 안 가르칩니까? 어머니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우리 집은 딸한테 남한테 빚지지 말고 남이 계속 빚지게 두지도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버지가 뒤쪽 창고에서 종이 상자를 안고 나오셨다. 시어머니를 보더니 발걸음을 잠시 멈추셨다. 시어머니는 얼른 표정을 바꾸었다. 사돈어른, 수진이 좀 말려주세요. 칠순날 그 일은 정혁이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나중에 다시 잘 챙길게요. 아버지는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으셨다. 그날은 정장이 아니라 소매끝이 다른 낡은 스웨터를 입고 계셨다. 시어머니는 그를 보며 노인네들끼리의 화해를 기대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아버지는 카운터로 걸어와 시어머니가 가져온 종이 가방을 집어 다시 내미셨다. 내 70살 되던 날은 이미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빈손으로 오신 분, 나중에 챙길 필요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을 받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풍경이 다시 한번 울리자 그녀는 결국 가방을 낚아채듯 들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힌 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물건 정리를 시작하셨다. 아버지는 한참 서 계시더니 물으셨다. 수진이가 그 여편네 온 거 아느냐?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다. 저녁에나 말해줘야지. 일하는 애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생수병을 다시 냉장고에 넣으려다 멈추셨다. 그리고 그 병을 다시 꺼내 뚜껑을 따고 한 모금 마셨다. 아까 1,000원이라고 한 거 너무 싸게 불렀어. 아버지가 나직이 말씀하셨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힐끗 보시더니 대꾸하셨다. 그럼 다음엔 2,000원 받을게? 두 분은 웃지 않으셨다. 슈퍼마켓 입구의 풍경이 미풍에 살짝 흔들렸고 오후의 햇살이 유리문을 통해 들어와 카운터 옆 물병 자리를 비추고 있었다. 판결일은 수진의 예상보다 천천히 다가왔다. 기다리는 몇 달 동안 생활은 드라마처럼 한 페이지가 싹 넘어가는 시기 아니었다. 여전히 출근해야 했고 보고서를 처리해야 했으며 어머니 가게 일을 도와야 했고 변호사와 추가 자료를 보충해야 했다. 남편은 가끔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어조가 협박에서 애원으로 다시 애원에서 불평으로 바뀌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둥, 시누이가 억울해한다는 둥, 회사에 소문이 안 좋게 났다는 둥, 남자가 아내한테 고소당해서 법원 다니는 게 체면이 안 선다는 둥 하는 소리였다. 수지는 거의 답장하지 않았다. 답장이 꼭 필요할 때만 썼다. 변호인을 통해 연락하세요. 한 번은 늦은 밤 남편이 아주 긴 글을 보내온 적이 있었다. 결혼 초기에 둘이 한강변을 산책하던 일이 생각난다며 그때 우리도 행복하지 않았느냐는 내용이었다. 수지는 망원동의 한 단기 임대 원룸 바닥에 앉아 짐 상자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그 글을 읽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들도 분명 행복했던 적이 있었다. 결혼 1년 차, 월급은 많지 않았고 대출금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은 함께 대형마트에 가서 할인하는 채소들을 골랐었다. 남편은 매대 앞에서 어떤 게 더 싼지 계산했고 무거운 봉투는 자기가 들겠다고 가져갔었다. 그때는 시어머니가 손을 자주 벌리지도 않았고 시누이도 유학 가기 전이었으며 시아버지 회원비도 가끔 터져나오는 불평 정도였다. 수지는 그때 삶이 조금 팍팍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방향이 틀어졌다. 남편은 시댁의 요구사항들 쪽으로 걸어갔고 수지는 혼자 고지서들 앞에 남겨졌다. 몇 번이고 소리쳐 불렀지만 남편은 늘 나중에 좋아질 거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나중은 오지 않았고 고지서들만 날아왔다. 수지는 추억팔이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상자들을 정리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 칠순 잔칫날 찍은 단체 사진 액자가 신문지에 쌓여 있었다. 신문지를 살짝 들춰보자 사진 속 아버지의 정장 어깨선이 보였다. 그녀는 다시 포장해서 가장 위에 올려두었다. 판결 당일 법원 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수지는 검은색 우산을 챙겨갔고 우산을 접자 물방울이 우산 끝을 타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와 박 변호사는 자리에 앉았고 오정혁은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 남편은 살이 좀 빠진 듯했고 안색이 좋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입장 금지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판사가 결과문을 낭독할 때 목소리는 평온했다. 아파트는 아내의 단독 소유로 확정한다. 명의가 명확하고 대출 상환에 주된 증거가 충분하며 남편의 기여 주장은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남편은 혼인 기간 중 아내의 수입에서 남편 본가로 지출된 비합리적 비용 중 증빙 가능한 금액 총 4,800만 원을 반환하라. 또한 녹취 및 영상 자료에서 나타난 지속적인 언어폭력, 경제적 통제 및 가정폭력 정황을 근거로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한다. 이 숫자들을 들었을 때 수지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등 뒤에서 누군가 나직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피고석에 앉은 오정혁은 입술이 하얗게 질린 채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손가락을 굽히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라도 붙잡으려는 것 같았다. 판사가 후속 절차에 대해 계속 설명했다. 박 변호사가 옆에서 나직이 주의 사항을 알려주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남편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시어머니가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 오정혁 곁으로 달려들었다. 어떻게 됐어? 시어머니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다. 집 절반은 가져올 수 있다며? 내 변호사는 대체 뭘 한 거야? 어떻게 저 여편네한테 다 뺏길 수가 있어? 오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수진이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어머니를 뿌리치고 몇 걸음 다가왔다. 수진아,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 돈 한꺼번에 못 내. 수진이 멈춰 섰다. 박 변호사가 옆에 서 있었지만 끼어들지 않았다. 남편이 침을 꿀꺽 삼켰다. 우리 따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위자료는 천천히 줄게. 집 문제도 정말 한 푼도 안 나눠줄 거야? 수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법원 복도의 조명이 아주 밝아 남편의 얼굴에 서린 피로함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처음으로 명령하지도 다그치지도 않았으며 그녀가 여지를 조금 남겨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8년간 수지는 너무 많은 여지를 주어왔다. 시어머니 수술비를 내줄 때, 시누이 유학비를 보낼 때, 시아버지 회원비를 낼 때, 남편이 다음에 내가 할게라고 말할 때마다 그녀는 여지를 주었다. 여지는 마치 열린 문 같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문으로 가구와 고지서와 책임들을 짐짝처럼 들여놓았다. 이제 그녀는 그저 문을 닫는 것뿐이었다. 판결대로 집행하세요. 수진이 말했다.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수진이 우산을 집어들었다. 당신들이 가르쳐준 거잖아. 각자 집안일은 각자 해결하라고. 옆에서 시어머니가 악을 썼다. 이 독한 여편네야. 내 아들 돈 뺏어가면 천벌 받을 줄 알아. 수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우산을 펴고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비는 새지 않았고 우산 표면에서 가느다란 소리를 냈다. 박 변호사가 옆에 따라붙으며 후속 집행과 등기 관련 절차를 계속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수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밟은 물웅덩이가 흩어지며 바지 밑단이 조금 젖었다. 그녀는 승리했다는 기분 같은 건 들지 않았다. 다만 이제야 장부가 딱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판결 한 달 뒤 위자료와 반환금 중 일부가 절차를 통해 입금되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집행계획도 확정되었다. 수지는 받은 돈으로 아파트 자녀 대출금 대부분을 상환했고 나머지는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정산했다. 그녀는 중개인에게 수원 아파트의 감정을 의뢰했고 시세는 5억 2천만 원 안팎으로 책정되었다. 중개인이 사진을 찍으러 온 날 수지는 집을 아주 깨끗하게 치워두었다. 거실 벽의 흙자국은 여전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았지만 닦이지는 않았다. 중개인이 새로 도색할 건지 물었지만 수지는 팔리기 직전에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녀는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어머니는 아쉽지 않으냐고 물으셨다. 8년 동안 대출금을 갚아온 집이었고 그 안에는 그녀가 산 식탁, 그녀가 고른 커튼, 그녀가 차곡차곡 쌓아온 삶이 깃들어 있었으니까.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쉽지 않다고 말했다. 집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수진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여기는 초인종만 울려도 그 사람들이 온 게 아닐까 먼저 걱정하게 돼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권하지 않으셨다. 비슷한 시기, 오정혁은 의정부에 있는 시어머니의 낡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 아파트는 복도가 좁고 벽면에 낡은 공고문들이 붙어 있었으며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마다 가볍게 덜덜거렸다. 오정혁은 44살의 나이에 짐 가방 2개를 들고 자신이 고등학생 때 썼던 방으로 돌아왔다. 방 안에는 원래 쓰던 책상이 그대로 있었고 서랍 안에는 낡은 연습장들이 들어 있었으며 벽에는 포스터를 떼어낸 테이프 자국이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침대 시트는 갈아두었지만 낡은 옷장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까지는 없애지 못했다. 이사 후 첫날 아침, 시어머니는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냄비 뚜껑을 떨어뜨렸다. 뚜껑이 가스레인지 위에 부딪히며 큰 소리가 났다. 오정혁은 식탁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안색이 아주 나빴다. 시어머니가 찌개를 들고 와 식탁 위에 쾅 내려놓았다. 먹어라, 시어머니가 말했다. 오정혁은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회사 쪽에서 보너스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가 말했다. 배상금 부분은 할부로 내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쏘아보았다. 과장이라는 놈이 그만한 돈도 없어? 집도 뺏기고 돈도 물어주게 생겼는데 너는 대체 하는 일이 뭐냐? 오정혁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 애초에 그 돈 다 엄마가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멈칫하더니 이내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그랬어? 다 이 집구석 잘 되라고 그런 거지? 내 여동생 유학 간 것도 우리 집안 체면 세워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내 무릎 수술하는 걸 그럼 참으란 말이냐? 내 아빠 회원비 그거 좀 내는 게 남자가 사회생활 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오정혁이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그 돈 다 수진이가 낸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획 풀어 던졌다. 너랑 결혼했으니까 낸 거지 그게 뭐 대수라고. 너 지금 그 여편네 편드는 거야? 못난 놈, 여자한테 법정까지 끌려가서 지고 오더니 이제 와서 엄마 탓을 해. 오정혁은 눈앞에 된장찌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찌개 위로 두부랑 파 조각이 떠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먹어온 익숙한 맛이었다. 예전에는 이것이 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찌개는 너무 짰고 혀끝이 마비될 정도로 짰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욕을 퍼부었다. 수진의 마음이 독하다는 둥, 사돈이 교양이 없다는 둥, 법원이 가정사를 모른다는 둥, 아들이 무능하다는 둥. 오정혁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썼던 의자에 앉아 있었고 발치에는 아직 풀지 못한 짐 가방이 놓여 있었다. 휴대폰에는 회사 단체 채팅방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지만 그는 확인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달았다. 어머니가 말하던 우리 집은 그가 물어내야 할 단 돈 1원도 대신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석 달 뒤
수지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18평 남짓한 작은 빌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집은 크지 않았고 거실과 주방이 이어져 있었으며 방은 하나뿐이었다. 창문은 조용한 골목을 향해 있었고 건물 아래에는 채소를 파는 작은 가게가 있어 아침마다 사장님이 셔터 올리는 소리가 들렸다. 중개인은 면적은 좁아도 위치가 좋고 관리비도 적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수지는 집을 보러 왔을 때 현관에 서서 가장 먼저 도어락부터 확인했다. 번호판은 깨끗했고 타인이 알고 있는 낡은 습관 같은 건 배어있지 않았다. 계약을 마친 날, 어머니는 슈퍼마켓에서 생필품을 한 보따리 챙겨주셨다. 아버지는 이삿날에 직접 오셔서 액자를 걸어주겠다고 하셨다. 수지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다. 이삿날, 하늘은 아주 맑았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상자들을 하나둘 집 안으로 들여놓았다. 수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식탁을 창가 쪽으로 놓아달라고 지시했다. 그 식탁은 수원 아파트에서 가져온 것이었는데 모서리에 아주 얕은 찍힌 자국이 있었다. 남편이 리모컨을 던졌던 날 밤에 생긴 흔적이었다. 어머니가 새로 사라고 하셨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쓸만해요. 그녀가 말했다. 아버지가 단체 사진 액자를 안고 들어오셨다. 액자 틀은 새건이었고 사진은 칠순 잔칫날 찍은 것이었다. 나중에 수진이 사진관에 부탁해 가장자리에 있던 남편의 모습을 잘라내고 새로 인화한 것이었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 어머니, 수진 그리고 친척들만 남았고 다들 아주 가까이 서 있었다. 아버지는 그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계셨고 손은 자연스럽게 옆으로 내리고 계셨으며 얼굴의 미소는 원래 사진보다 더 편안해 보였다. 어디다 걸까? 아버지가 물으셨다. 수지는 식탁 옆 벽면을 가리켰다. 여기요. 아버지는 연장을 꺼내 위치를 재고 표시를 하셨다. 어머니는 옆에서 못을 건네며 벽지 조심하라고 잔소리를 하셨지만 손으로는 액자를 든든하게 받쳐주셨다. 아버지가 천망치질을 하실 때 수지는 무의식적으로 액자 틀을 함께 붙잡았다. 작은 망치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는데 크지는 않았지만 아주 선명했다. 액자를 걸고 나서 아버지는 두 걸음 뒤로 물러나 살펴보셨다. 약간 비뚤어졌나? 아버지가 물으셨다. 수지는 아버지 옆에 서서 같이 확인했다. 사진 속에 오정혁은 없었다. 한때 그날의 가장 뼈아픈 기억이었던 그의 빈손은 더 이상 화면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정장, 어머니의 반지, 외삼촌의 조금 어색한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사진은 이제 그날의 수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이 늘 그녀 곁을 지켜주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수지는 손을 뻗어 액자의 오른쪽 아랫부분을 아주 살짝 위로 밀어 올렸다. 아빠, 이제 딱 맞아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거친 손으로 딸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셨다. 슈퍼마켓의 짐 상자를 나르고 잔치상에 술잔을 들고 딸이 어릴 적 길을 건널 때 꼭 잡아주던 그 손이었다. 이제 그 손이 어깨 위로 내려앉았는데 무게는 가벼웠지만 한참 동안 머물다 떨어졌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그릇들을 정리하시다 상자 하나를 열고는 낡은 대접 하나를 발견하셨다. 수원 아파트에서 가져온 것이었는데 가장자리가 살짝 이가 빠져 있었다. 어머니가 들어 보이며 물으셨다. 이런 것도 챙겨왔니? 수진이 슬쩍 보았다. 그냥 둬요. 어머니는 그릇을 찬장에 넣으셨다. 새집의 찬장은 크지 않았지만 그릇을 넣으니 딱 맞았다. 시어머니 전용 국그릇도 남편이 아무데나 던져두던 컵도 없었고 초대하지 않은 주말 손님을 기다리는 여분의 식기들도 없었다. 모든 물건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밤이 되어 부모님이 가게로 돌아가신 뒤 수지는 혼자 마지막 상자를 풀었다. 감상에 젖어 앉아있지는 않았고 그저 걸레를 들어 식탁을 닦았다. 찍힌 자국이 있는 곳을 닦을 때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문질러 닦아냈다. 테이블 상판이 조명 아래 반짝거렸다. 벽의 사진 액자는 흔들림 없이 잘 걸려 있었다. 반년 뒤, 초가을. 수지는 회사 건물 아래 편의점에서 점심을 사고 있었다. 서울 본부로 발령받은 뒤 업무량은 늘었지만 출퇴근 시간은 훨씬 짧아졌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아 계산대 앞에 줄이 조금 길게 늘어섰다. 그녀는 주먹밥 하나와 물 한 병을 들고 창가 쪽 높은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을 보니 예전 신우이가 보낸 메시지였다. 언니, 오빠 요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엄마도 연세 드셨는데 언니가 조금만 마음 약해지면 안 될까요? 우리 한때 가족이었잖아요. 수지는 그 문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편의점 창밖으로 망원동 길가의 은행나무 잎들이 이제 막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누군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는데 바구니에 꽃다발 하나가 담겨 있었다. 뒤쪽 매대에서는 직원이 물건을 보충하며 비닐 소리를 내고 있었다. 수지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화창을 꾹 눌러 채팅방 나가기를 선택했다. 화면은 다시 깨끗한 목록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주먹밥 포장지를 뜯어 크게 한 입 빼어 물었다. 밥은 약간 차가웠지만 속 재료의 간은 딱 적당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천천히 다 씹어 삼킨 뒤 포장지를 잘 접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회사로 들어가기 전 수지는 편의점 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 가방 안에 출입카드와 새집 열쇠고리를 확인했다. 열쇠고리에는 작은 액자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었는데 아버지가 액자를 걸어주시던 날 어머니가 옆에서 찍어준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의자 옆에 서서 도구를 든 아버지와 벽에 사진을 매만지는 수진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열쇠고리를 제자리에 잘 넣고 가방 지퍼를 닫은 뒤 망원동의 초가을 햇살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길가에 은행잎 하나가 떨어져 그녀의 신발 코 앞에 살짝 내려앉았다. 수지는 멈추지 않고 가볍게 발을 떼어 그 위를 지나쳐 나아갔다. 엔드.